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을 고발했고 한국당은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야당 탄압이라며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정치권에 이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이 핫한 이슈가 지금 터졌어요. 추석 연휴 직전에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 사건 또는 기획재정부 자료 불법 열람 사건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심재철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보좌관들이 정부 예산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디지털 예산 시스템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다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보좌관들의 아이디로는 접근할 수 없는 업무 추진비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만 건을 이제 내려받아서 그것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터뜨리는 과정인데 기획재정부 입장은 그 자체가 정상적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입수한 거다라고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지난 21일에 추석 연휴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사무실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심재철 의원이 어제 청와대를 겨냥해서 업무 추진비를 내역을 공개를 하고 오늘은 또 회의비 명목으로 또 2억 5천만 원을 줬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고발을 하고 밝히고 또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도 이제 고발을 하는 그런 극단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 자료에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해킹을 한 거예요? 해킹해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요. 보좌관들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는 있습니다. 아이디는 부여받았는데 열람용 아이디. 네, 그렇죠. 열람용 아이디인데 그 아이디로는 업무 추진비라든가 이런 정보로는 접근할 수 차단이 돼 있는 건데 우연히 백스페이스를 한 두세 번 누르니까 특수할 업무 추진비로 접근할 수 있게 됐더라라는 것이 심재철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일단 방화벽 자체가 잘못됐던 것도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시스템 자체가 구축에 에러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도 그런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단 심재철 의원 측의 설명대로 백스페이스를 한 두세 번 눌렀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복잡한 과정을 한 5차례, 6차례 정도 이렇게 해서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자료가 잘못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 김 원장님께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둘 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심재철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있다시피 그동안에 사용했던 예산, 업무 활동비 등이 적절하게 사용됐냐는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절차하고 내용에 대한 문제죠.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보면은 밖으로 폭로하고 공개가 된 내용에 대한 논란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있었죠.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과거에 부산 복국집 사건 기억나죠? 당시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지역감정 조정했던 얘기에서 도청했던 것인데 김기춘 당시 했는데 당시에는 내용에 대한 지역감정 조장했던 내용보다는 도청했던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았죠. 김기춘 당시의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오히려 처벌받지 않았고요. 이후에 정윤회 문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정윤회 문건이 누출 사항이 논란이 됐었고요. 오히려 그 내용의 문제보다는요. 반면에 노회찬 전 의원은 내용은 분명히 삼성 엑스파일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지만은 오히려 그 자체가 명예훼손과 정보 관련 위반했다 해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엔 둘 다 애매합니다. 취득의 적법성 여부 조금 전에 추은호 의원이 했다시피 그쪽이 스스로 허술하게 한 걸 가지고 책임을 이쪽에 묻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해킹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있고 공개된 내용도 비밀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청와대 쪽에서는 모두가 적법하게 쓴 것을 정치적인 공세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적법성 여부 이런 것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하나 더 추가로 이제 주장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회의와 관련돼서 수당을 받았다. 자기 업무와 관련된 회의에 놓고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청와대 직원들이 심재철 의원 주장으로는
자체 회의를 하는데 회의비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까지 많은 사람은 최대 한 300만 원까지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나름대로 그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은 그런 그 돈을 준 거는 사실이지만 그거는 청와대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이다. 임용되기 민간인 자격으로 그 청와대 직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정책 그 회의를 했었고 그 자문료 쪽으로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감사원도 이것은 문제가 삼지 않고 이건 적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주장이 청와대 해명이 그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 심재철 의원이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할 때는 좀 정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호 의원 얘기처럼 이것은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얘기한 대로 임용 날짜가 그 받기 이후인가 이전인가만 확인하고요. 또 하나는 임용 날짜는 이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거 소급해서 월급을 받았느냐 마느냐 두 사항만 명확하게 확인되면은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가 좀 확인이 될 건데. 근데 이게 좀 약간 분말이 전도된 게 공개를 하니까 어떻게 알았어 불법적으로 취득했네가 아니라 일단 공개를 하기 전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심재철 의원이 아니야 이런 자료야라고 이제 오히려 좀 순서가 좀 바뀐 듯해. 그래서 심재철 의원이 좀 뭔가 조급해하는 듯한 느낌도 받는 것 같아요. 더구나 야당 의원의 입장에 있고 이렇게 공세를 받다 보니까 복잡한 건데요. 저는 기재부 정도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취득 경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사법적인 처리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당사자였던 청와대 쪽은 취득 경위에 대한 논란보다는 그 내용에 대한 걸 좀 초점을 두는 게 맞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취득 경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공개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이 뭐 내용은 그렇다 쳐도 일단 그걸 공개를 한 여부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이게 공개를 해도 되는 자료냐 아니냐, 지금 이런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업무 추진비가 뭐냐부터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보면은 이제 판공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판공비가 로 이제 막 그 쌈짓돈처럼 쓰다가 한 94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업무 추진비는 특히 우리 기관장들이 쓰는 업무 추진비는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공개하도록 돼 있고 각 기관마다 각 부서마다 기관장이 쓰는 업무 추진비는 홈페이지나 통해서 뭐 정확하진 않아도 아주 대략적으로라도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청와대 경호실이나 아니면 국회의 경우에는 잘 공개를 안 합니다. 국방부도 그렇고요. 예.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그 동선이 드러날 수 있다. 또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 국회는 지난번에 소송에서 졌는데도 공개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심재철 의원이 이렇게 공개한 것들은 그 보면은 청와대 직원들 오히려 그 대통령의 그 행보를 그 행동을 그 동선을 추정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 아주 대중들의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주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법인 카드를 예를 들어서 뭐 심야에 썼다, 또 뭐 스시집에서 썼다, 또 뭐 공휴일에 썼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 공개를 하고 이렇게 자극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극도 자극이지만 일단 청와대 직원들이 11시 넘어서 회식 간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그 재정경제부에서 마련한 그 지침을 보면은 심야 시간, 밤 11시 이 시간, 11시 넘어서 또 이제 공휴일이나 주말은 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적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은 청와대의 주장은 청와대는 365일 가동하는 조직이 아니냐. 그리고 24시간 가동하는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야에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주말에도 쓸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꼼꼼하게 사유서를 다 받아서 첨부를 해서 이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사적으로 쓴 그 직원들이 사적으로 쓴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몇몇 이 여당 의원들이 다른 이번 사건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의 경우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지난번에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노회찬 의원 안기부 엑스파일 공개 때 진정성도 있고 알 권리도 충족을 했지만 방법상의 문제로 의원직 박탈되는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심지철 의원도 자리 접근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논란이 심했었죠. 삼성 엑스파일을 고 노회찬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명예훼손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받아가지고 당시 현직 국회의원직 박탈까지 당했었죠. 그런데 지금 표창원 의원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심재철 의원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판단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현재 표창원 의원이 소속된 대개민주당의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오히려 노회찬 의원에 대한 당시 판결이 본말이 전도가 된 것이 아니냐. 잘못됐다라고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죠. 네. 만약에 그런 논리선상이 있다면은 오히려 지금의 여당의 문제 제기는 본말이 전도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표창원 의원은 그런 배경이 아니라 과거에 노회찬 의원도 그것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명예훼손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받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심재철 의원도 위반의 소지가 있다. 아마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 여권 계열의 당시 의원들은 당시 노회찬 의원에 대한 판단이 본말이 전도가 된 재판이었다라고 오히려 항의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정치 탄압이고 이번에는 정치 탄압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또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말이 달라질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접근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은 이제 노회찬 전 의원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그 당시에는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그 당시 옛 안기부가 도청한 것이 자체가 불법 감청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그걸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예. 이번에 심재철 의원 경우에는 그 고발한 것들을 보니까 정보통신망 법을 이렇게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법 취지의 목적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어허. 그렇지만 이게 지금 공개되는 건 개인정보가 아니거든요. 청와대 자료.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이게 처벌 조항을 보면은 해킹에 대한 그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행위를 해킹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청와대의 이 반론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청와대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65일 일하는 곳이고 아니 지금 남북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하면 심야로 회의하고 일할 때도 많은데 시간 갖고 너무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심 의원이 공개한 것 중에서 미용업 그러니까 사우나를 갔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경호원들이 평창 올림픽에서 한겨울에 준비하고 하다가 그 사우나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 그리고 또 청와대의 입장으로서는 그 외교 관계, 또 국제적인 시차 문제, 또 그 국빈들을 또 외교적인 외국인 손님들을 접대할 때 보면은 그 주말에도 쓸 수도 있고 또 좀 비싼 음식점에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만약에 그 사적인 용도로 썼든가 아니면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썼다라는 문제가 되지만은 그런 걸 너무 엄격히 따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입니다. 초반에 심재철 의원이 밖으로 노출시켜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해외에서 한방병원에 갔던 것이 논란이 됐었죠. 예. 그런데 그 카드 썼던 것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코드 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라고 확인돼서 이후에 신뢰 논란이 일었는데요. 청와대에서 적법한 사용이었느냐 아니면은 심재철 의원의 문제 제기처럼 부적절한 사용이었느냐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가능할 겁니다. 하나는 정말로 정해진 원칙대로 사용했느냐 원칙대로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양해가 될 정도의 요건을 갖췄느냐 두 가지를 명쾌하게 파악해 보면 될 건데 청와대 내부에서의 모든 것을 다 100%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만은 다른 또 계속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감사원이든 뭐든 한번 절차를 거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각 당의 입장 들어보죠. 이번 논란이 정치권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전국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서 환수 조치,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잘못은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서 나대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 탈취한 자료에는 대통령의 동선, 일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정부 주요 예산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과 이 입수 과정 이런 것들은 짚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의 영향,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수도권 개발 정보 유출했죠. 신창현 민주당 의원. 신창현 의원은 괜찮고 오히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왜 심재철만 문제 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야당으로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런 불만을 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심재철 의원 경우에는 고발되고 나서 검찰이 사나흘 지나서 곧바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할 정도로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는데 신창현 의원의 경우에는 그 고발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검찰 수사가 미적되고 있고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야당 탄압 아니냐, 야당의 재갈 물리기 아니냐라고 이렇게 불만을 품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뭐 같이 하나 더 추가해서 게다가 현직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만큼 이게 급박한 상황이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항의를 했죠. 그래서 문희상 의장도 이후에 문건으로 해가지고 조금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법률상으로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데 특별하게 국회의원이라든가 의장단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에 대개 통보 정도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통보조차 없이 들이닥쳤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는 정도로 좀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은 의원 얘기했지만은 이 사안이 제기된 지 바로 2, 3일밖에 안 지나가지고 국회 부의장을 지낸 심재철 의원을 방을 압수수색을 급격하게 하니까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도 볼멘소리로 할 만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심재철 의원 아직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심재철 의원이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정보를 얻어서 그거를 투자 정보를 빼내려고 한 그런 개인 비리 차원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게 뭐 있었느냐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예. 정부로서는 그 유출된 자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이 외부로 이렇게 복사된다든가 퍼지면은 그게 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검찰이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 예. 자, 그 판문점 선언도 지금 비준해야 되고 뭐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잔뜩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평론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정치권 이 상황에서는 제대로 안 갈 것 같아요. 1차적으로 판문점 선언 남북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갔다 와서 논의하자라고 했었는데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비준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북한 측에서는 판문점 선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왔던 9월 평양 공동선언도 같이 합해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대북 문제를 둘러싼 국회 여야 관계, 특히 자유한국당과 지금 민주당과의 관계는 더 악화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이후에 논의하자고 했던 방향대로 국회에서 비준을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훈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를 감당하기에 유 후보자가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예, 현역 불패 신화가 있는데 뭐 이번에는 뭐 아닌가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 자체가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이니까 이번에 후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런 거부감, 야당들의 거부감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고요. 그러면 문 대통령은 열흘 안에 시간을 정해서 재송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지금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10월 1일까지 보내달라.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럽니다. 네. 만약에 그때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은 바로
곧바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10월 2일 얘기하는 것 보면 일정을 빨리 잡은 거죠. 20일 이내니까 길게 잡을 수도 있고 짧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일정으로 봤을 때 바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임명을 순으로 봐서요. 근데 임명은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이게 아까 재송부 절차상으로 일단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은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 요청을 다시 한번 했다가 기한을 정해서 하는 거죠. 추은호 의원 2일까지 아마 예상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은 청문 보고서와 상관없이 청와대로 임명할 건데 청와대에서 임명할 건데요. 지금 수순으로 봤을 때는 청와대에서 지금 임명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재송부를 일단 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인데요. 어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당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고발했던 사건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역 언론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웬 소환이야?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희룡 지사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일단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이 4건이 있고요. 뇌물수수로 고발된 게 1건이 있는데 많이 얽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건이 2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2건이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과거에 그 우금민 전 지사와 그리고 그 요번에 이제 상대방 후보였죠. 문대림 당시 도의회 의장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였죠. 이 같이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제주의 난개발을 일으킨 장본인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허위사실 공표고요. 예. 거기다가 골프 리조트를 분양받았다, 특별 분양받았다라는 것이 그런 의혹이 뇌물수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가 자신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도 당적은 없나요? 어떤? 그렇습니다. 원래 흔히 봤을 때 그동안의 성향으로는 바른정당 이후에 바른미래당으로 통합됐습니다만 그쪽으로 가지 않나라고 했었는데 이후에 비전 등을 둘러싸고 생각을 같이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해가지고는요 그동안의 사례를 보자면은 굉장히 위중하다라고 판단했던 것도 나중에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뭐 굉장히 가벼운 거다라는 게 유죄를 받아가지고 박탈당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100만 원만 나와도 그런데 그게 아닐 것처럼 보였는데 유죄를 받아가지고 100만 원 이상 받게 돼가지고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희룡 지사 이것도 좀 알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